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데 아내의 위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바람 피우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의 만남부터 써보겠습니다. 아내와는 20대 때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내랑 저랑 동갑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반강제로 소개를 받아 만났는데 제 취향이 너무 화려하지 않은 스타일에 반했습니다. 어깨쯤 내려온 밤색 단발머리에 대화를 나눴을 때도 뭔가 잘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와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긴장했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만남을 이어갔고 사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내 생각을 읽는 능력이 있는 건가? 하는 정도로 제가 원하는 것을 짐작해 주었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손을 잡을 타이밍을 고민할 때 아내가 먼저 잡아주었고 데이트 중에 날씨가 더워 물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새 물을 사다 줬습니다. 한 번은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아는지 물었더니 아내는 싱글벙글 웃으며 왜냐하면 자기 표정은 옛날부터 알기 쉽거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옛날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었을 때였고 옛날에 저에 대해서는 몰랐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첫 여자친구에게 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딱히 질문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에 궁합도 좋고 나이도 생각해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기뻐해줬고 저도 프로포즈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로의 집에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소개팅 때는 고향이 어딘지 얘기하다가 같은 지역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집에 인사드리기로 하면서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내와는 동갑이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녔던 학교도 혹시 같았을까 하고 물어보니 아내는 아슬아슬하게 학군이 달라서 다른 학교에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누군가에게 감시받는 듯한 불쾌한 시선을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는데 매번 낌새를 느끼고 돌아볼 때마다 같은 외모의 여학생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에 긴 생머리를 하고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학원 때문에 귀가가 늦었을 때도 항상 정신을 차려보면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의 귀가 시간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싹해서 부모님께 사정해서 마중을 부탁했습니다. 그 후로는 별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 우편함으로 편지가 오는 일이 늘었습니다. 우표도 붙어있지 않고 단지 제 이름만 적힌 봉투였습니다. 그것을 열면 일주일간의 일기와 같은 문장과 저에 대한 마음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일절 없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중간부터 읽지 않고 모두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의 수가 2배가 되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이 여자는 제 이름도 집도 행동 범위도 다 아는데, 제가 아는 거라곤 교복을 입고 있었기에 어디 학교 학생인 것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스토킹 행위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까지 계속 됐습니다. 제가 여자랑 말을 많이 안 한 것도 이 트라우마가 원인입니다. 지금도 검은 머리에 긴 생머리 여자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들도 제가 대학에 가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갔더니 딱 멈췄습니다. 그녀도 역시 다른 지역까지는 무리였나 봅니다. 저는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고 중고등학교 때는 신경쇠학과 마음이 우울해서 집중하지 못했던 공부를 대학에서는 독하게 하여 꽤 큰 기업에 취업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지금의 지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직장 동료가 소개팅을 시켜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와 아들과 저의 모습이 담긴 신년 축하 메시지를 중학교 때의 어떤 친구에게 보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지금 너 혼자야? 일 쉬는 중이라 혼자인데 무슨 일이야? 친구는 상당히 초조한 눈치였고 저한테 전할 말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보낸 메시지 말이야. 와이프 이름도 썼지? 원래는 제 이름으로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때는 결혼 10년 된 기념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은근히 아내 이름도 한켠에 적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니 저기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여자 기억나? 너 따라다니고 편지 보내던 그 여자. 그 사람 네 와이프일 수도 있다? 친구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은 저는 뇌가 멈췄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친구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가족 가지고 농담하는 친구가 아니기에 멈춰버린 뇌로 생각을 좀 해보려는 때 친구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친구가 다니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의 한 페이지였고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아내 이름과 함께 그때 그 여자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 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예전에 와이프가 나온 학교가 나랑 같은 것 같다고 말한 적 있잖아.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딱히 관심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메시지에 이름을 봤을 때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몇 번이고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친구와 그 여자가 다닌 곳은 명진고등학교, 그리고 아내가 다닌 곳도 명진고등학교. 몇 년 전에 아내에게 졸업 앨범 같은 거, 학창시절 모습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영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내는 중고교 시절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면서 학창시절 사진은 버렸어. 좋은 추억이 없어서 하고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저도 스토킹하던 여자 때문에 좋은 추억이 없어서 아내의 이야기에 꽤 동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면 그때 그 여자라는 게 들키니까 숨긴 거겠죠. 그리고 저에게 숨긴다는 것은 그때 따라다니던 남자가 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고요. 괜히 이런 이야기에서 혼란스러울 텐데 미안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어. 오늘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잘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의 일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퇴근 시간이었고 저는 어질어질한 걸음으로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아들을 돌보며 맛있어 보이는 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네. 아내가 걱정해서 다가오려는데 저는 순간 뒷걸음 쳤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내는 뭔가 짐작한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이야기 좀 할까? 식사를 끝내고 아들이 잠든 타이밍에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한테 여러 가지 들었어. 그때 나 따라다니고 편지 보내던 게 정말 너야? 아내는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니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와서 미안해.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포와 혼란으로 과호흡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곧 아내가 저를 진정시키려고 등을 만져줬는데 마치 그때의 스토커가 저를 만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시 후 제가 자리를 잡은 후 아내는 천천히 진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기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취미로 여겼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점점 생각이 행동까지 이어졌고 대학생이 됐을 때 지금의 아내 모습으로 이미지 변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한 건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고 그때 그 여자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걸 알고 안심과 동시에 당시 좋아했던 생각이 다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너무 무섭지만 지금까지의 행복한 날들도 거짓은 아니고 둘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헤어진다면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아내와는 이대로 부부관계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사냐고 했는데 지난 과거보다 사랑했던 10년이 더 길었고 단 한 번도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내로부터는 오늘 이혼 신고서와 위자료에 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촉즉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워했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좋아했던 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오열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먼저 잠이 들면 미안해요. 내 행복만 생각해서 진실을 숨겨서 미안해요. 아내는 매일 밤마다 울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울린 셈이니까
이제부터는 손잡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아내가 가끔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이유도 알 수 있었고, 이번 일로 아내의 괴로운 마음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저의 행복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난생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동갑이고 제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여자친구가 나중에 제 아내가 됩니다. 아내는 반장을 하기도 하고 밝고 발랄한 말을 하는 타입으로 고1 치고는 성숙해 보이고 이뻐서 학년 불문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잘생겼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나름 여자에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교제는 계속했고 저와 아내는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편의상 바이크로 통학을 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바이크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도 바이크를 권했습니다. 예전부터 오토바이에 관심은 있었는데 내가 좀 둔한데 탈 수 있을까? 괜찮아.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 줄게. 그럼 타보고 싶어. 드라이브 같은 거 가면 재밌을 것 같아. 하고 신이 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이브를 즐기는 등 새로운 취미가 더해지기도 했고 알콩달콩 교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했고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로 일에 힘쓰면서 휴일에는 둘이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하고 저와 아내는 그야말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신혼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휴일에 제가 어느 산길을 혼자 바이크 타고 드라이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뒤에 있던 트럭이 앞을 잘 보지 못했는지 느닷없이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트럭에 들이받쳐 그대로 도로 위를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렇게 죽구나 생각했는데 헬멧과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그것보다 얼굴을 크게 다친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굴이 변형될 정도의 복합 골절은 아니었지만 얼굴의 왼쪽 절반이 눈 옆에서 턱 부근까지 아스팔트에 갈려서 울퉁불퉁하고 붉은 흉터가 생겼는데 의사의 말로는 너무 큰 흉터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에게 외모로 인기가 많았기에 얼굴 전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흉터를 받아들이지 못해 거울을 다 치워버릴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사고 후 몇 달이 지나 다리 골절도 좋아지고 직장 복귀를 위해 재활 치료를 시작했지만 어쨌든 얼굴의 흉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힘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에게 애써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은 것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상냥함이 기뻤던 반면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고 있는 듯한 아내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을 한 건데 제 마음은
갈수록 삐뚤어져 갔습니다. 무사히 태어나고 사고 난 지 반년이 지났어도 제 기분이 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외출을 할 땐 큰 모자와 큰 마스크, 큰 안경을 착용해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모자를 쓸 수 없었고 안경과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흉측한 흉터에 대해서 모두가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고 차츰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기분을 살피면서 일을 쉬어도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밝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위로하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화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내에게 선물한 바이크가 눈에 보일 때마다 그런 거 눈에 거슬리니까 버려. 바이크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알았어. 아무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아내는 계속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을 때 네가 내 마음을 알긴 해? 옛날부터 항상 그랬어. 그렇게 무신경하게 말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아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뭐? 지긋지긋?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아내와 크게 싸웠고 해선 안 될 말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혼해. 너도 어차피 내 얼굴 보고 속으로 역겨워 했을 거 아니야. 아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짐을 챙겨 나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아내의 친정에 이혼 신고서를 보냈고 아내도 이혼에 합의하여 저와 아내는 사이가 틀어진 채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낫지 않는 얼굴의 흉터가 계속 신경이 쓰여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밤중 외에는 거의 외출하는 일 없는 이른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걱정에 여러 번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할 자리를 마련했지만 저는 번번이 부모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래저래 그런 생활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상을 바꾸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언제나처럼 새벽에 밥을 먹기 위해 부엌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자고 있을 어머니가 부엌의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너한테 편지를 보냈어. 헤어진 지 10년 만인데 무슨 일이 있나? 밥 먹고 나서 봐도 되니까 한번 읽어나 봐봐. 하고 봉투 한 통을 건네왔습니다. 저는 말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와서 일은 무슨 일? 10년 전에 남남됐는데 안 봐도 뻔하지. 재혼한다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 재혼하던가 말던가 짜증나네. 하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 편지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우니 갑자기 편지를 보내온 게 묘하게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때의 나날들, 둘이서 여행 다닌 거, 싸우는 일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이대로 아내와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운명이구나 라고 확신했던 일이 떠올랐고 편지의 내용이 뭔지는 봐야겠다는 생각에 쓰레기통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을 보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낸 사람에 적힌 글씨가 아내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지저분한 글씨였는데
누가 아내 흉내를 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내오기까지 했는데 그냥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지가 한 장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가봐. 27일이야. 꼭 가봐야 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미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약속이라니? 그리고 편지에 적힌 글씨도 삐뚤빼뚤 아내의 글씨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저를 싫어하던 사람이 저를 놀리기 위해 보낸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일이면 바로 내일 모레인데 내가 거길 왜 가? 하고 속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27일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결국 편지에 적혀있던 대로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졸업 후 18년 만이었습니다. 만약 사고로 흉터가 남은 얼굴을 놀리려 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안경도 마스크도 벗고 이 생생한 얼굴을 드러낸 후 걔를 때려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적힌 게 없어 27일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3시에 고등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예쁘게 보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에 오랜만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제가 입학하기 몇 년 전에 신설된 고등학교이기도 해서 오랜만이었지만 몇몇 시설 말곤 체육관 등의 모습은 그 당시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둥빈둥 고등학교 안을 걸었습니다. 교실 내는 물론 들어갈 수 없었지만 교실 안이 달빛에 비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허함과 함께 학교 다닐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으로 걷다 보니 저는 어느새 학교 뒤 창고 앞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가고 있었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학교 끝나고 해질녘쯤 아내를 불러 고백한 장소였습니다. 무엇을 어떤 말로 마음을 전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자리에서 아내가 주저없이 고백을 받아준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20년 전과 편지에 써 있었던 27일, 이 두 숫자가 연결되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이날 저와 아내가 어떤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둘이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여기서 함께 확인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각자 맹세를 종이에 쓰고 병 속에 넣어 창고 뒤 소나무 앞에 묻었던 것입니다. 왜 20년 뒤에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10년 뒤면 너무 가깝고 30년 뒤면 너무 멀고 20년 정도면 분명 유아도 익숙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 아닐까? 하고 아내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창고 뒤 소나무는 더 커져 있었고 기억을 떠올려 소나무 앞쪽을 돌로 후벼 팠습니다. 20년 후에 파낸다고 해서 꽤 깊은 곳에 병을 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을 캔 것 같은데도 병이 나올 기미가 없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1분여 더 파다 보니 마침내 20년 전 아내와 함께 묻었던 그 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 뚜껑은 녹슬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쉽게 열리지 않아 그냥 병을 깼습니다. 병 속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펴는 순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에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제 글씨로
힘차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아내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둘이서 찍은 화목한 스티커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풋풋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쓴 기억은 있었지만 8가지인지는 기억을 못했는데 왠지 27일이라고 쓴 기억만 머리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전에 이 메시지가 든 병을 묻은 뒤에 아내의 이마에 뽀뽀를 해줬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같이 지내고 결혼도 하고 터무니없이 쌓아온 추억에 더 씌워졌는지 뜻밖에도 이때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날의 일 그리고 20년 후의 약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종이를 들고 모든 것이 생각나니 괜히 안절부절해졌고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하려고 아내의 연락처나 아내와 관련된 건 모두 지워버렸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아내의 친정집이 어딘지 알기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재혼은 안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아내의 친정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장모님께서 나오셨고 갑자기 딸의 전 남편이 찾아와서 놀라신 듯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찾아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니 아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병원 위치와 병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은 큰 종합병원이었고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가 있다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병실 앞에 도착하니 아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해서 많이 놀라겠지? 소란만 피우게 되면 어쩌지? 하고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병실에 누워있던 아내는 어머,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고등학교에는 안 가? 라며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내는 발에 깁스를 하고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녀온 것에 대한 말보다 어쩌다 다친 건지 물었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다리 부러진 거 말고는 괜찮아. 오른손에 붕대를 감아서 글씨를 잘 못 썼어. 그런 것보다도 저는 아내가 아직 바이크를 취미로 하는 것을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바이크 타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바이크만큼 재밌는 게 없다니까? 너가 가르쳐줬잖아.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크 보는 거 싫지? 아니, 전혀. 빨리 나와서 또 타고 싶어. 하고 시원스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친 취미로 아내가 다쳐버린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저 자신은 사고로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바이크를 보는 것조차 싫었는데 아내는 다쳐도 여전히 바이크 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걸 숨기려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는 새벽에 갔다 왔어. 20년 전에 한 약속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잊어? 근데 그 병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어? 병 안에 종이 봤어?
하고 흥미진진하게 물어왔습니다. 보고 왔어. 오, 그렇다면 다행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종이에 적혀 있었잖아. 맞아. 그거 지금도 안 변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 신고서를 받았을 때는 충격이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 바이크 안 가르쳐줬으면 사고도 안 났을 텐데.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네. 무슨 소리야?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난 건 내 탓이지. 가르쳐 준 거랑은 상관없어. 그건 그렇고,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든다면 예전처럼 나랑 같이 있으면서 이번에는 나를 돌봐주는 게 어때? 그건 그렇고, 나보다 네가 더 많이 변한 거 아니야? 봐봐, 전에 계속 쓰던 마스크랑 큰 안경은 어디 갔어? 역시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마스크랑 안경 쓰는 걸 까먹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사귈 때부터 평생 함께 하기로 맹세했으니까. 하고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 후 아내의 부상은 순조롭게 회복되어 무사히 퇴원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했습니다. 저도 10년간의 외톨이에서 벗어나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히 있지만 저는 예전처럼 숨기는 것은 그만뒀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이크 타다가 사고가 나서 흉터가 심합니다. 놀라셔도 이해합니다. 몸은 건강하니까 택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만에 받은 아내의 편지로 저는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재혼을 했고 얼마 뒤 가족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과거는 잊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 않은 특수한 삶을 살아온 20대의 여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로 한번 쓰러지셨고 거기서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오른쪽에 마비가 왔습니다. 쓰러지기 전에는 저와 건강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놀아주고 숙제 같은 것도 가르쳐 주었는데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갑자기 아버지가 무서워졌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에게 따라다니면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 아버지께서 또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아버지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병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일하기 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어머니께서 일하는 동안 저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혼하지 않으셨지만 같이 살진 않으셨고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야근 같은 것도 하셨으니까 저를 돌보기 힘드셨어요. 어머니랑 거의 못 보는 생활은 외로웠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상냥한 할머니이시고 밥은 꼭 같이 먹어줬고 제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을 때는
살며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부유한 것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 입원비, 여러 가지로 돈은 다 쓰고 없고 힘든 일 하시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연금으로 겨우 가족 셋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게임이라던가 뭘 배우던가 하는 걸 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옷도 매번 입는 옷만 입고 연필도 아슬아슬하게 깎아서 썼습니다. 유행하는 문구는 한 번도 못 써봤죠.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도 다른 애들이 기념품 구경하는 동안 저는 계속 버스 안에 있었던 건 지금도 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기념품 가게에 가도 살 돈도 없었고 다들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버스 안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이런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학교에서도 특별히 동아리 활동을 면제받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뭐 참고서 같은 거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교과서만 열심히 봤습니다. 갈수록 성적은 올라 상위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등수가 오를 때엔 공부 열심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점점 이상한 행동을 취하시더라고요. 밥 먹는 걸 까먹거나 1인분만 준비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실수라고 웃으셔서 덩달아 저도 어쩔 수 없지 하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 안에서 오줌을 싸고 화를 잘 내고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거죠. 그렇게 상냥했던 할머니는 저에게도 막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내 지갑 훔쳤잖아. 돌려줘.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갑 같은 건 훔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할머니의 망상이 심해졌을 뿐이었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돈 돌려달라는 건 저랑 어머니가 없어졌으면 하는 뜻인가 싶어서 매우 슬펐습니다. 제가 슬퍼서 울어도 할머니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간병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어머니는 이를 손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머니랑 시간을 보낼 수 없었죠. 별로 어머니와 추억도 없네요. 근데 그렇게 일해도 할머니를 요양시설에 넣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서 계속 돌보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만 불러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턴 제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래도 공부만큼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면서 틈만 나면 공부를 했고 무사히 원하던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 학비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별로 생활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비만 면제였지 그 외에 돈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간병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매일 야근하며 고생하셨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건 공휴일 아침이 전부였고 계속 혼자 공부하고 할머니를 돌보고 공부하고
간호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루가 돌아갔습니다. 저만 핸드폰이 없어서 학교 밖에서는 연락도 안 됐습니다. 좀 비참했습니다. 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고 자연스럽게 친구도 사귀지 못한 채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할머니가 앓는 소리를 내면 집중이 안 돼서 공부를 중단하고 할머니를 보살피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가 뭔가 제 안에서 툭툭 끊어졌습니다. 지금 힘내. 근데 그 지금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편해질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언제야? 지금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돼? 머릿속에 잡념들이 자리를 잡아가니 할머니가 잠들어서 책상으로 돌아가도 뭔가 공부할 기분이 안 났습니다. 뭐랄까 펜조차 들 마음이 없어진다고나 할까요? 교과서 같은 건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열심히 할 수 없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는 형편없었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선생님께는 걱정을 하시거나 혼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조금씩 더 떨어졌고 정말 평범하게 고등학교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공부하라는 뜻인가 싶었지만 성적은 갈수록 떨어질 뿐이었죠. 졸업을 한 후에 회사에 취직을 하려 했는데 의욕이 없다고 해야 하나? 열정이 없어져 버린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에 한이 맺힌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 비참한 인생이라며 절망도 했었습니다. 남편 얘기를 하자면 남편을 만난 곳은 제가 일하던 편의점입니다. 첫 근무날 뭔가 지친 슈트를 입고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저씨가 손님으로 오시는데 단골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들리시고 저도 근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편의점 도시락과 커피를 세트로 사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딸기 찹쌀떡을 사더라고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좋은 일이라도 있었겠지 하고 딱히 신경 안 썼습니다. 제가 편의점 앞을 청소하러 나갔을 때 거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라? 안 산 게 있으신가? 생각하며 바라보니 저한테 딸기 찹쌀떡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이거 괜찮으면 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놀랐습니다. 띠동갑보다 더 어린 여자를 기다린 데다 준다는 게 떡이라니. 그래도 단골 손님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받았습니다. 게다가 유통기한이 다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큰일이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남편으로서는 잡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들이 왠지 속상했습니다. 왠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힘들어도 해야 해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도 편의점에서 도시락도 못 살 정도로 가난하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아차 싶은 표정으로 뭔가 말하려 했는데 마침 점주님께 들켜서 일하라고 혼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에 있는 딸기 찹쌀떡이 정말 맛있었고 입안에 남는 새콤달콤함이 너무 신선해서 뭔가 울컥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무례한 태도를 취해서 이제 편의점에 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다음 날도 당연하게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에게 딸기 찹쌀떡을 사주고 한두 마디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직 간식이라든가 디저트라든가 가난히 몸에 배겨 스스로 사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분 좋은 태도로 대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은 차분하게 오늘 날씨 얘기라든지 별이 보인 날은 별이 참 이쁘다는 얘기들을 하며 몇 마디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딸기 찹쌀떡을 인생에서 6번쯤 먹었을 때 문득 이 아저씨 돈은 많은데 외롭고 시간은 남아도는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모님 소리 들으며 돈 걱정 없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받기만 해서 죄송한데 다음에 저랑 데이트하지 않으실래요? 그런데 데이트하기에는 제가 나이가 많아 부모님께 죄송한데 인사 먼저 드리고 허락부터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외로웠나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어머니 계실 때 집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집에 간 날, 근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하러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빈집에 남자와 단 둘이 있게 됐는데 그런 적이 없었던 저는 그 순간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시구나. 연락해주지 않았어? 네, 제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연락수단이 없어요. 연락수단이 없다고 말하고 나니 눈도 못 마주치겠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공포가 극에 다다랐습니다. 연락수단이 없다니.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지? 내가 사줄게. 핸드폰 사러 갈까? 공포로 굳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놀람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눈치챈 건지 못 챈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이에 근처 핸드폰 가게에 끌려가서 생애 첫 스마트폰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는 걸로 샀는데 제 월급보다 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에 미안해서 스마트폰 안 사줘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괜찮다며 사줬습니다. 스마트폰이 담긴 종이봉투를 남편에게 전달받았을 때 제 입에서 나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로 한 말입니다. 저는 벌써 남편의 재력에 이성을 잃어 남편의 돈을 보고 결혼 제의를 했습니다. 응? 진심이야? 그럼 할까? 역시 남편도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데이트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좋다고 해줬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프로포즈까지라니.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는 것에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남편의 재력과 매력을 이야기해서 겨우 설득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멀리 사셔서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줄곧 외톨이였는데 이제야 짝을 만났다며 기쁨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봐 허겁지겁 혼인신고부터 하고 남편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야. 돈? 이제 내 거야. 하며 얼마간은 저희 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리고 했습니다. 남편은 난 키우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집 곳곳에 난이 있고 난 키우는데 돈 쓰는 거 말곤 정장도 다 다를 때까지 입을 정도로 돈을 안 씁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샀던 것은 단순히 일 끝나고 밥 해먹기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오전 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걸로 바꿔서 시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은 몸에 안 좋다고 말하고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어주고 별 요리가 아니어도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엄청 웃는 얼굴로 말해줬습니다.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항상 밥 해줘서 고마워. 최신 스마트워치를 사주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사줘서 센스 있다고 다들 남편을 칭찬하더라고요. 매번 받기만 해서 뭔가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저도 남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선물을 할 거면 둘만의 추억거리가 어떠냐고 해서 저랑 남편의 시작이 딸기 찹쌀떡이었던 게 생각나 저녁 디저트로 살짝 딸기 찹쌀떡을 내봤습니다. 맛있네요. 너무 고마워요. 행복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저에게 이 사람은 많은 돈을 썼는데 그에 대한 답례가 딸기 찹쌀떡인데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해줄까? 주위에서 돈 보고 시집 온 거니 조심하라는 말들도 하는데 남편은 그런 편견을 안 가지고 하루하루 평온하게 살고 하루에 한 번씩 사소한 거에도 고맙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돈이 목표였고 애정 따위는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녕, 잘 자, 조심히 다녀와 등등 저를 배려하는 말들이 이 집에는 넘쳐납니다. 저를 위해서만 고민했던 선물도 해줍니다. 참을 수 없이 사랑스러운 이 사람을 꽉 껴안고 딸기 찹쌀떡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제 곧 결혼한 지 1주년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못생겨 보이던 얼굴도 이제는 어딘가 늠름하고 잘생겼다는 생각도 합니다. 난 키우는 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사랑스러워 보이네요. 어렸을 때의 저는 돈만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겪어보니 돈 말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준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